멈춰요! 이 할아버지 안 죽었어요! 재벌 근하그룹 회장의 관이 묘열 속으로 내려가는 순간 9살 소년 하준이가 뛰어가 소리쳤습니다. 하준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얼굴만 보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보이는 아이였죠.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회장의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입 다물지 않으면 할머니가 손자를 잃게 될 거야. 하준이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죠. 아저씨 얼굴에 거짓말이 네 겹이에요. 제일 안쪽에 있는 건 무서움이에요. 관 속에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날은 대한민국 재계가 멈춘 날이었습니다. 근하그룹 창업주 윤건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 앞은 검은 세단 수십 대로 가득 찼습니다. 경호원만 20명이 넘게 도열해 있었고 로비에 걸린 대형 TV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재계의 거인, 근하그룹 윤건호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78세. 빈소 안에는 8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급 인사, 대기업 회장들까지 생중계 카메라 4대가 재단 정면을 비추고 있었고 국화향과 향 연기가 천장까지 피어오르는 그 무거운 공간에서는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장례식장 후문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트럭 문에는 봉순꽃집이라는 글씨가 반쯤 바래져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건 72살의 봉순이었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었고 손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조화 상자를 내리고 있었죠. 40년째 이 장례식장에 꽃을 납품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9살 손자 하준이가 내렸어요. 할머니, 나도 같이 갈래요. 안 돼. 트럭에서 기다려. 트럭에서 기다려. 할머니, 금방 끝내고 올게. 하지만 하준이는 이미 트럭 문을 닫고 할머니 뒤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한숨을 쉬며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후문으로 들어가며 장례식장 직원에게 인사를 건넸죠. 이번 건은 특일급이에요. 국화만 3천 송이 들어갔어. 40년 하면서 이렇게 큰 장례는 처음이야. 하준이는 할머니 뒤를 따라 걸으면서 지나가는 조문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준이에게는 사람의 얼굴이 남들과 다르게 보였어요. 표정 아래에 숨겨진 감정이 색깔처럼 겹쳐 보이는 것이었죠. 슬픈 사람의 얼굴에는 푸른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고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회색빛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문객 중 몇몇은 슬프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얼굴 위에 떠 있는 색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하준이는 그게 신경 쓰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빈소 안으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준이의 발이 딱 멈췄어요. 정면에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인의 얼굴. 그 아래에는 하얀 국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관이 놓여 있었죠. 관 위에는 건호 회장의 상반신이 드러나 있었고 흰 수의를 입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가장 낮은 온도로 돌아가고 있어서 빈소 안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하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정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얼굴에는 살아있을 때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이니까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준이의 시선이 관 위의 실제 얼굴로 옮겨간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준이는 3년 전 엄마의 장례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죽은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의 관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을 때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 있었어요. 눈 주위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마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에도 색이 없었죠. 6살이었던 하준이는 그때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할머니, 엄마 얼굴이 사진이 됐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하준이에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얼굴 차이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죽은 사람의 얼굴에서는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가 잿빛만 남았습니다. 지금 관 위에 누워있는 이 할아버지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어요. 눈 주위에 아주 연한 붉은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마에 미약하지만 빛이 있었어요. 색이 빠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얼굴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동네에서 돌아가셨던 김할아버지 얼굴과도 달랐어요. 하준이가 지금까지 본 죽은 사람의 얼굴과는 전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하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마이크 앞에 선 세진이 추도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은 건호 회장의 장남이자 근하그룹 부회장이었어요. 52살의 남자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원고를 펼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맨손으로 근하를 일으키시고 50년간 단 한 번도 직원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 근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조문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속보를 쳤어요. 효자 부회장, 아버지 앞에서 눈물. 그런 제목이었죠. 하준이는 세진의 얼굴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겹이었어요. 보통 사람의 거짓말은 한 겹입니다. 사회적인 미소나 예의 정도죠. 하지만 세진의 얼굴 위에는 네 겹의 색이 겹쳐 있었어요. 가장 바깥쪽은 슬픔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 안에는 차가운 계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안쪽 모든 겹 아래에 숨어 있는 건 공포였습니다. 하준이는 그것까지 봐버린 것이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봉순이 미처 잡기도 전에 하준이는 조문객 사이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9살 소년의 작은 발이 조용한 장례식장 바닥을 울렸어요. 경호원 한 명이 반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준이는 관 바로 옆까지 뛰어가 건호 회장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이 할아버지 안 죽었어요. 아직 숨 쉬고 있어요. 그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800명의 고개가 일제히 재단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카메라 4대가 9살 소년에게 집중되었어요. 추도사를 읽던 세진의 원고 든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세진의 얼굴에서 눈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준이를 향해 돌아갔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직되었고 원고를 쥔 손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00명의 시선 앞에서 세진은 1초 만에 표정을 되돌렸어요. 저 아이를 데려가 주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경호원 셋이 달려왔습니다. 한 명이 봉순의 팔을 잡았고 2명이 하준이의 양쪽 어깨를 잡아들어 올렸어요. 하준이는 끌려가면서도 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요. 저 할아버지 심장이 뛰고 있다고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어 하준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그걸 보고 즉시 말했어요. 카메라 끄세요. 빈소박 복도로 끌려 나온 하준이와 봉순. 경호원이 물러간 뒤 봉순이 하준이의 어깨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남의 장례식에서 무슨 짓이야? 할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봉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봉순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하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한마디만 했어요. 할머니, 나 틀린 적 없잖아. 봉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맞았어요. 작년에 하준이가 동네 김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아프다고 했을 때 다음날 김할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었습니다. 시장에서 처음 보는 상인을 가리키며 저 아저씨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짜 건강식품을 파는 사기꾼이었어요. 하준이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한 말이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장례식장 주차장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자 하나가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5살의 정태호. 30년간 건호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였던 사람이었어요. 태호는 매일 아침 6시에 회장 자택 앞에서 대기했고 매일 밤 10시에 회장을 자택에 내려드렸습니다. 30년 동안 회장의 얼굴을 백미러로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었죠. 그 태호가 아까 하준이가 소리치는 걸 듣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담배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비벼 껐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봉순의 트럭 번호판을 메모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상했어. 그 양반 얼굴이 그게 아니었어. 태호는 중얼거렸어요. 봉순의 트럭이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준이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순은 운전대를 잡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백미러의 장례식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추도사를 마치고 빈소 뒤편으로 걸어 나왔어요. 경호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 할머니 꽃집 이름 알아내. 그리고 저 애가 누군지 전부 파악해. 세진의 눈에는 눈물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차갑고 단단한 계산뿐이었어요. 봉순의 트럭이 장례식장 후문을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트럭 앞을 막아섰어요. 봉순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자 조수석의 하준이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봉순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하준이의 가슴을 잡아주었어요. 뭐야, 왜 막는 거야? 봉순이 창문을 내리려는데 검은 양복의 남자 한 명이 운전석 창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잠깐 기다려주세요. 부회장님이 말씀이 있으십니다. 부회장이라는 말에 봉순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굳어졌어요. 하준이가 봉순의 팔을 잡으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봉순은 하준이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들어간 힘이 봉순의 마음을 대신 말하고 있었죠.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은 보이지 않았고 경호원 차량 2대만 세워져 있었어요. 그 사이로 세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까 빈소에서 추도사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물은 흔적도 없이 말라 있었고 입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양복 소매의 커프스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봉순 앞에 멈춰 선 세진은 키가 180은 되어 보였어요.
150도 안 되는 봉순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그 옆에 9살 하준이가 봉순의 뒤에 서 있었어요. 세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조용한데 무거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서늘한 목소리였죠. 할머니,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습니다. 세진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봉순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기자 3명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가 소동을 벌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미친 아이 관련 코멘트 부탁합니다. 세진이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봉순에게 보여주었어요. 벌써 기자 3명이 연락을 해왔어요. 내일 아침 기사가 나가면 할머니 꽃집 이름도 같이 나갑니다. 봉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세진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말을 이었어요. 한 단계씩 올라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사과문을 쓰시면 거래도 유지하고 여기서 끝냅니다. 봉순이 입을 열려 했지만 세진이 먼저 말을 잘랐어요. 안 그러면 꽃집 거래 해지는 기본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봉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트럭 열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세진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봉순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72살에 정가가 생기면 그 아이 누가 키웁니까? 그 한마디에 봉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가. 그 단어가 봉순의 귀에 박혔어요. 꽃집이 없어지는 것보다 고소를 당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가 봉순의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정가가 생기면 하준이의 양육권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하준이를 키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봉순의 머릿속에 꽃집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딸 은지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봉순에게 남은 건 그 꽃집 하나와 손자 하준이 뿐이었어요. 꽃집이 없어지면 월세도 못 내고 하준이 학교도 못 보내고 뒤에 쌓인 비료값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정가까지 생기면 하준이마저 잃을 수 있었어요. 봉순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봉순의 뒤에 서 있던 하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9살 소년이 52살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하준이의 키는 세진의 허리춤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고개를 꺾어 세진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어요.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10초 동안 하준이의 눈이 세진의 얼굴 위를 훑고 있었어요. 이마에서 눈으로, 눈에서 입꼬리로, 입꼬리에서 턱으로. 하준이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얼굴은 겹으로 보였습니다. 표면의 표정 아래 다른 색이 포개져 있는 것이었죠. 보통 사람은 한 겹이에요. 사회적인 미소나 예의 같은 것. 하지만 세진의 얼굴 위에는 4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이 아저씨 얼굴에 거짓말이 4겹이에요. 세진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겹인데, 근데 제일 안쪽에 있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 무서움이에요. 세진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0.5초였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입을 다물었던 턱에 힘이 빠지려 했어요. 하지만 세진은 즉시 표정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하준이의 눈을 2초 동안 노려봤어요. 9살 소년과 52살 남자가 주차장 한가운데서 눈을 마주한 채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들도 봉순도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어요. 먼저 시선을 돌린 건 세진이었습니다. 세진이 고개를 돌리며 봉순을 다시 바라봤어요.
목소리에 여유를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72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사과문 안 내면 각오하세요. 세진이 돌아섰습니다. 두 걸음을 옮긴 뒤 경호원에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꽃집 거래처 다 알아내. 하나씩 끊어. 그리고 저의 학교도 알아봐. 경호원이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하는 모습을 하준이는 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눈에 경호원의 얼굴이 찍혔어요. 턱 왼쪽에 작은 흉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준이는 한 번 본 얼굴은 절대 잊지 못했어요. 세진과 경호원들이 사라진 뒤 주차장에는 봉순과 하준이만 남았습니다. 봉순이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문을 닫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꽂을 수가 없었거든요. 열쇠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봉순이 그걸 주우려다 운전대에 이마를 기대고 그대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그 꽃집 없으면 너 학교도 못 보내. 할머니한테 꽃집이 전부야.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머니밖에 없는데. 봉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운전대 위에 떨어지는 눈물이 플라스틱 위에서 또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꽃을 다듬고 조화를 엮고 장례식장을 오가며 버텨온 손이 지금은 열쇠 하나 잡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하준이가 조수석에서 몸을 기울여 봉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9살 손자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할머니, 72시간이면 충분해. 봉순이 고개를 들어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이의 눈이 빨간 건 아까 울어서가 아니었어요. 하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이 빨간 건 참고 있어서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거 증명하면 아저씨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다 나와. 봉순의 눈물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하준이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 할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할머니를 이렇게 무서워하게 만드는 건 아저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봉순의 눈이 달라졌어요. 물기 너머로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어요. 봉순이 하준이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저 사람이 일부러 할아버지를.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었어요. 3년 전 딸을 잃었을 때,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을 때, 그때도 봉순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싸울 힘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또 누군가가 죽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봉순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에 눈물 자국이 줄을 그었어요. 봉순이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장례식장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하준이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사흘이었어요. 사흘 안에 그 관 속에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꽃집이 사라지고 고소를 당하고 하준이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증명하면 세진이 숨기고 있는 것이 전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준이에게 72시간은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었고 봉순에게 72시간은 꽃집과 손자와 삶 전체를 꺼내기였어요. 트럭의 백미러에 장례식장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반대편에서 시동 소리가 났어요. 태호의 차였습니다. 65살의 운전기사 태호가 봉순의 트럭 뒤를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차간 거리를 충분히 벌리고
헤드라이트를 끈 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손이 핸들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30년간 회장의 차를 몰면서 한 번도 회장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2달 태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2달 전부터 회장이 갑자기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하루도 빠진 적 없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현관문이 열리고 회장이 나오면 태호가 차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어느 날부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편찮으시다고 당분간 차가 필요 없다고요. 그 다음 날도 같은 전화였어요. 태호는 매일 아침 6시에 자택 앞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치의 경수의 차만 자택 주차장에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보름 전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호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매일 만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하준이가 소리쳤을 때 태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이의 말이 자기가 느꼈던 것과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양반 얼굴이 그게 아니었어. 태호는 백미러로 30년간 회장의 얼굴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관 위에 누워있던 회장의 얼굴에서 태호도 뭔가를 느꼈던 것이었어요. 태호의 차가 봉순의 트럭을 따라 저녁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72시간의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순의 꽃집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봉순꽃집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누렇게 바래져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국화, 카네이션, 백합이 양동이에 꽂혀 있었고 뒤편 작업대 위에 철사와 리본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냉장 진열대 하나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그 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봉순이 장례식장에서 돌아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아침에 나갈 때 그대로였습니다. 작업대 위에 반쯤 만들어둔 조화가 놓여 있었고 카운터 옆에는 내일 배달할 꽃 목록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온 봉순이었습니다. 하준이가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봉순은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 앞에 섰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사를 잡으려 해도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세진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72살에 정가가 생기면 그 아이 누가 키웁니까? 봉순이 작업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태호였어요. 65살의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낡은 냉장 진열대, 양동이에 꽂힌 꽃들, 작업대 위의 철사. 태호의 시선이 봉순에게 멈췄어요. 할머니, 실례합니다. 봉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아직 부어 있었어요. 누구세요? 태호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근화그룹 회장실 전속운전 정태호. 봉순의 얼굴이 즉시 경직되었어요. 근화 사람이면 돌아가세요. 오늘 그쪽 사람들한테 시달린 만큼 시달렸어요. 봉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철사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딱 울렸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하준이가 나왔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태호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5초쯤 바라보더니 봉순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괜찮아요, 할머니. 거짓말하는 얼굴 아니에요. 태호가 하준이를 내려다봤어요. 아까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뛰어가 소리치던 그 아이였습니다. 하준이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근데 슬픈 얼굴이에요. 오래 슬픈 사람 얼굴이에요. 태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30년간 회장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떠나고 나서, 아니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태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9살 아이가 그걸 얼굴에서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봉순의 경계가 조금 풀렸어요. 하준이가 괜찮다고 한 사람을 봉순이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세 사람이 가게 뒤편 작업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벽에 꽃 배달 일정표가 붙어 있었고 구석에 빈 양동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노랗게 켜져 있었죠. 태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작업대 위에 펼쳤어요. 할머니, 그 아이가 한 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봉순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태호가 가져온 건 회장의 마지막 3개월치 일정표 사본이었어요. 태호가 손가락으로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을 짚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2달 전부터 모든 외부 면회가 차단됐어요.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차를 타시던 분이 갑자기 차를 안 타셨습니다. 비서실에서는 편찮으시다고만 했어요. 태호의 손가락이 다른 줄로 옮겨갔어요.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주치의 오경수 한 명뿐이었습니다. 가족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세진 부회장이 해외 출장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원래 다음 달까지 미국 출장이 잡혀 있었는데 2달 전에 전부 빼버렸어요. 봉순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확실해요. 30년 동안 회장님 곁에 있었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봉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봉순이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봉순 꽃집이시죠? 이번 달부터 다른 업체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순이 전화를 끊기도 전에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 주 주문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본사에서 갑자기 3번째 전화였습니다. 봉순 사장님, 갑자기 본사에서 납품업체를 변경하라고 해서요. 저도 어쩔 수 없이 30분 안에 3군데에서 연달아 해지 통보가 온 것이었어요. 봉순의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40년간 거래해온 병원들이었어요. 장례식장 조화만이 아니라 병원 로비꽃, 개업 축하 화환, 명절 꽃바구니까지 납품해 오던 곳들이었습니다. 한꺼번에 3군데가 끊겼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세진이 이미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벌써 봉순의 생계를 조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준이가 봉순의 떨리는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건 저 아저씨가 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 알고 있으니까 눌러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야. 봉순이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9살 손자의 얼굴이 단단했어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우리가 맞다는 뜻이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봉순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 화면에 3개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봉순의 눈이 그 화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봉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태호와 하준이가 동시에 봉순을 바라봤어요. 봉순의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우리 은지가 하준이 엄마가 죽은 게 3년 전이에요. 봉순이 작업대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모서리가 접혀 있었고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가 그날 밤 9시쯤 전화를 했어요. 봉순의 눈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밤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회사에서 이상한 거 발견했어. 장부가 2개야. 겉에 보이는 거랑 실제 돈이 움직이는 거랑 달라. 이거 큰일 날 수 있어. 봉순이 잠시 말을 멈추고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나는 그런 건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 말밖에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차로에서 트럭에 받쳐 즉사했다고. 가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리됐고 도주 후 미검거. 태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등을 세우고 봉순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순이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정리하는 동안 멀리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걸 봤어요. 검은색 SUV였는데 옆에 근하건설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현장에 차가 10대 넘게 섰는데 그 차만 멈추지 않고 천천히 지나갔어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은지 씨가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봉순이 대답했어요. 근하그룹 계열사 회계팀이었어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봉순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그러면 은지 씨가 발견한 장부가 세진 부회장의 비자금 관련이었을 수 있습니다. 봉순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태호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준이가 엄마 사진을 봉순에게서 건네받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가 하준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하준이의 눈이 젖어들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날 할머니한테 전화했잖아. 이거 큰일 날 수 있다고 했잖아. 엄마가 발견한 게 저 아저씨 거였으면 엄마 죽은 것도. 하준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했어요. 태호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화장 일정을 짚었어요. 세진 부회장이 모레 오전에 화장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화장이 끝나면 관 속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요. 약물을 썼든 뭘 했든 죄만 남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봉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세진 부회장이 나한테 준 72시간하고 화장 일정이 거의 겹치잖아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72시간 안에 할머니가 포기하든 안 하든 화장이 끝나면 증거가 사라지니까요. 어차피 세진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봉순의 턱이 살짝 올라갔어요. 눈에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어요. 작업대 위에 놓인 사진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딸 은지가 웃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데요? 봉순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관 속의 회장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모든 게 바뀝니다. 세진 부회장이 화장을 강행할 명분이 사라지고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요. 하준이가 끼어들었어요. 나는 볼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 얼굴에 아직 기운이 남아있다는 거. 근데 내 눈으로 본 걸 다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장 전에 회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증명하면 세진의 비밀이 드러나고
어쩌면 3년 전 은지의 죽음까지 다시 파헤칠 수 있을 것이었어요. 증명하지 못하면 회장은 제가 되고 봉수는 꽃집을 잃고 은지의 죽음은 영원히 단순 교통사고로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봉순이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그 관을 열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에는 보안장치가 걸려 있어요. 하지만 관을 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건 내일 준비해 보겠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봉순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오늘 밤은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봉순이 태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 기사님은 왜 이러는 거예요? 회장님이 돌아가셨으면 퇴직금 받고 편하게 쉬시면 되잖아요. 왜 이 일에 뛰어드시는 건데요? 태호가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30년간 그 양반 차를 몰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현관문이 열리면 회장님이 나오시면서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태호야, 오늘 날씨 좋지. 30년간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그 양반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유를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까 그 아이가 말한 거 저도 느꼈어요. 관 위에 누워있는 회장님 얼굴이 그게 아니었어요. 30년간 매일 본 얼굴인데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가게 문이 닫히고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봉순이 작업대 앞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냉장 진열대의 윙윙 소리만 가게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안쪽 방에서 이불을 끌고 나와 봉순의 옆에 앉았어요. 이불을 할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시작이야. 봉순이 손자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 하준이의 머리카락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해볼게. 봉순이 작업대 위에 놓인 딸의 사진 쪽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준이는 이미 할머니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바람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72시간 중 첫 번째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가 봉순의 꽃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들고 온 건 장례식장 내부 도면이었어요. 30년간 회장을 모시며 근하그룹 관련 시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태호였습니다. 장례식장도 예외는 아니었죠. 태호가 작업대 위에 도면을 펼쳤어요. 봉순과 하준이가 양옆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태호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짚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빈소 구조는 이렇습니다. 정문 쪽에 접수대가 있고 그 안쪽으로 빈소가 3칸이에요. 회장님 빈소는 제일 안쪽 특실입니다. 태호의 손가락이 도면 위 6군데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CCTV가 6대 있어요. 정문 하나, 복도 2개, 빈소 안 2개, 후문 하나. 경비실은 정문 옆에 있고 직원 출입구는 후문 쪽입니다. 봉순이 도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러면 관에 다가가면 CCTV에 다 찍히는 거잖아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CCTV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태호가 도면 위에 관이 놓인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관 뚜껑 위에 압력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요. 뚜껑이 1mm라도 움직이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연동된 CCTV 4대가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30초 안에 경비가 도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봉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관에 도둑 방지 장치를 다나? 태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보통 장례식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세진 부회장이 특별 주문한 거예요.
봉순이 도면에서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관에 왜 그런 걸 달아요?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누군가 관을 열 것을 대비한 거죠. 자기가 뭘 해놨는지 아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작업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봉수는 도면 위에 그려진 압력 센서 표시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관을 열 수 없는 거잖아요. 봉순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관을 안 열어도 돼요. 봉순과 태호가 동시에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이는 도면 위에 관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뚜껑에 귀를 대면 심장 소리가 들려요. 봉순이 눈을 깜빡였어요.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엄마 장례식 때 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귀를 대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죽은 사람한테서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의 관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살짝 젖었지만 곧 다시 또렷해졌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은 나무를 통해서도 소리가 전해져요. 뚜껑에 귀를 대면 들을 수 있어요. 태호가 하준이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 태호야.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혈압계 같은 거 있잖아. 표면에 대면 안쪽 맥박을 측정하는 거. 그런 거 있어? 전화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호가 봉순과 하준이를 바라봤어요. 태아 심음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원래 임산부 배 위에 대면 뱃속 아기 심장 소리를 잡는 장비인데 나무판 정도는 투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는 의료기기 업체 사장한테 오늘 중으로 구할 수 있어요. 봉순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관 뚜껑 위에 대면 안에 사람이 살아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에 수치가 뜹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숫자가 나와요. 그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증거가 됩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도면을 다시 펼치며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도면 위를 짚어가며 동선을 그렸습니다. 야간 경비 교대 시간이 있어요. 새벽 1시 반부터 2시 사이에 15분간 공백이 생깁니다. 교대하는 경비가 경비실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동안 빈소 쪽 복도가 비는 시간이에요. 태호의 손가락이 후문을 짚었어요. 할머니가 이 후문으로 들어갑니다. 조화 추가 배달 명목으로요. 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이 장례식장에서 20년 넘게 조화를 납품했어요. 야간 경비 아저씨들 얼굴 다 알아요. 새벽에 추가 조화 배달한다고 하면 들여보내줄 거예요. 태호가 도면 위에 동선을 그렸습니다. 할머니가 후문으로 들어가서 경비한테 인사하고 대화로 시선을 묶어주세요. 그 사이에 하준이가 빈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준이가 도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CCTV는요? 태호가 도면 위에 CCTV 위치 6군데를 짚었습니다. 복도 CCTV 2대의 사각지대가 여기에요. 벽 쪽으로 붙어서 걸으면 찍히지 않습니다. 빈소 안에 있는 CCTV 2대는 재단 정면을 비추고 있어서 관 옆쪽에서 접근하면 각도상 잡히지 않아요.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9살 아이가 도면 위의 동선을 눈으로 따라가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작전 순서를 정리했어요. 하나, 새벽 1시 반에 경비 교대 시작.
둘, 1시 35분에 할머니가 조화 상자를 들고 후문 진입. 셋, 경비한테 대화로 시선 분산. 넷, 하준이가 빈소 안으로 진입해서 관에 접근. 5, 맥박 감지기를 관 뚜껑 위에 올려서 수치 확인. 6, 스마트폰으로 촬영. 7, 2시 전에 빠져나오기. 8, 저는 밖에서 차량 대기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봉순이 작전 순서를 되새기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봉순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불법 침입입니다. 할머니는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넘겨지고 하준이는 아동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봉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진 부회장이건 72시간 내기에서 완전히 지는 겁니다. 고소까지 당하면 할머니가 하준이를 키울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작업실 안이 무거워졌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봉순이 작업대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 딸 은지,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하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네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 살아있는 건 봉순과 하준이 뿐이었습니다. 봉순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하지만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잃으면 안 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정말 살아있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은지 죽을 때처럼 또 아무도 안 막아주는 거잖아. 봉순의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준이가 봉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9살 손자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감쌌어요. 하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으면 살았을 수도 있잖아. 봉순의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마 죽을 때 아무도 안 막아줬잖아. 엄마가 이상한 걸 발견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봉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준이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작은 손이 3년 전에는 엄마의 관 앞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때 이 아이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봉순이 한참을 말없이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한 번 닦고 작업대 위에 놓인 가위를 내려놓았어요. 가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봉순의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봉순은 내일 새벽에 들고 갈 조화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가 뒤에 숨을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지만 봉순이 상자를 들고 있는 동안 하준이가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어요. 국화와 백합을 상자에 가지런히 넣으며 봉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40년간 꽃을 다뤄온 손이었어요. 이번에는 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맥박 감지기를 구하러 나갔어요. 아는 의료기기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까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준이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무음으로 설정하고 화면 밝기를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렸어요. 어둠 속에서 촬영할 때 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요. 9살 아이가 스마트폰 설정을 하나하나 바꾸는 모습이 어른보다 침착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호가 돌아왔어요. 손에 검은 천으로 감싼 작은 장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맥박 감지기예요. 원형 센서를 관 뚜껑 중앙에 올려놓으면 5초 안에 수치가 뜹니다. 태호가 감지기를 검은 천으로 감싼 이유를 설명했어요.
장비에서 나는 소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센서가 맥박을 잡으면 삐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새어나가면 경비에게 들킬 수 있었거든요.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봉순이 물었어요. 만약에 빈소 안에서 순찰 경비가 들어오면?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관 뒤쪽 조아더미 사이에 숨어야 해요. 경비가 한 바퀴 돌고 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봉순이 하준이를 바라봤어요. 9살 손자가 새벽에 장례식장 빈소에 몰래 들어가 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향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혼자요. 봉순의 눈이 젖어들었어요. 하준아, 무섭지 않아? 하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도 관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번에는 할 수 있어요. 봉순이 하준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 손자의 머리카락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가게 밖은 이미 깜깜했어요. 작전 시작까지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새벽 1시에 장례식장 후문 앞에서 만납시다. 그때까지 쉬세요. 태호가 나간 뒤 봉수는 가게 안쪽 작은 방에 이불을 폈습니다. 하준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어요. 봉순이 옆에 누워 손자의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토닥, 토닥, 토닥. 40년 전 딸 은지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등을 토닥여 재웠어요. 그 딸이 커서 하준이를 낳았고 하준이가 아기였을 때 은지도 이렇게 등을 토닥여 주었겠죠. 이제 은지는 없고 봉순의 손만 남아서 하준이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숨이 고르게 잠들었어요. 봉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실패하면 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관 속의 할아버지는 내일 모레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봉순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잠든 하준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코, 오므린 입술, 가느다란 숨소리.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봉순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해볼게. 내 아들 데리고 해볼게. 새벽 1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봉순이 하준이를 깨웠어요. 하준이가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조화상자와 감지기를 챙겨 트럭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거는 봉순의 손이 떨렸지만 열쇠를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트럭이 깜깜한 골목을 빠져나가 장례식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하준이는 조수석에서 감지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후문 앞에 태호의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봉순이 조화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하준이가 감지기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태호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1시 28분이었습니다. 교대까지 2분 남았어요. 할머니, 들어가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봉순이 하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봉순이 하준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비벼주었어요. 신발끈 잘 묶었어? 봉순이 허리를 숙여 하준이의 신발끈을 확인했습니다. 매듭이 풀려 있었어요. 봉순이 떨리는 손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주었습니다. 매듭은 단단했어요. 1시 30분. 교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봉순이 조화상자를 들고 후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준이가 할머니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 속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져갔습니다.
새벽 1시 40분. 장례식장 후문 앞이었습니다. 봉순이 조화 상자를 두 손으로 들고 후문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준이는 할머니 뒤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은 채였죠. 후문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경비 아저씨 한 명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봉순이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20년 넘게 이 장례식장에 꽃을 납품하며 밤늦게 드나들었던 봉순이었으니까요. 봉순이 경비실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나 봉순이에요. 여기 20년째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봉순의 얼굴을 알아보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봉순 사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새벽에 추가 조화 요청 받았어요. 내일 아침 빈속꽃이 시들면 안 되잖아. 이번 장례가 얼마나 큰 건데. 봉순이 조화 상자를 들어 보이며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상자를 들고 있어서 경비 아저씨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후문을 열어주었어요. 금방 하시고 나오세요. 새벽이라 안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봉순이 안으로 들어서며 경비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밤새 고생 많으시죠? 이번 장례는 경비도 보통이 아니겠어요. 경비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말도 마세요. 관에 무슨 장치까지 달아나서 밤마다 점검하라고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봉순이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경비 아저씨의 시선이 봉순에게 완전히 고정된 사이 하준이가 조화 상자 뒤에 붙어 복도 쪽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준이의 심장이 귓전에서 쿵쿵 울리고 있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절반만 켜져 있어서 벽과 바닥 사이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준이는 태호가 알려준 대로 벽 쪽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양말 차림이었어요. 운동화는 벗어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차가운 바닥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CCTV 위치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복도 끝 오른쪽 천장에 하나, 빈소 입구 왼쪽 벽에 하나. 태호가 도면에 표시해준 사각지대를 따라 몸을 움직였어요. 벽 쪽으로 붙어서 반보씩 옮기니 그림자 속에 몸이 묻혔습니다. 복도 끝에 빈소 문이 보였어요. 특실 문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하준이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빈소 안이었어요.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국화향이 그 위를 덮고 있었죠. 영정사진 위에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건호 회장의 사진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제단 아래에 관이 놓여 있었고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최저 온도로 돌아가고 있어서 빈소 안은 냉장고처럼 차가웠어요. 하준이가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9살 아이의 작은 몸이 문틈 사이로 소리 없이 빠져들어갔어요. 빈소 안에 혼자였습니다. 하준이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엄마의 빈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냄새였어요. 향 냄새, 국화향, 차가운 공기. 6살이었던 하준이는 그때 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3년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관 앞으로 다가갔어요. 태호가 알려준 대로 관 옆쪽에서 접근했습니다. 빈소 안 CCTV 2대가 제단 정면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관 옆쪽은 각도상 잡히지 않는 위치였어요. 관 뚜껑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 아래로 나무결이 보였어요.
하준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관 뚜껑에 귀를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너무 빨리 뛰고 있어서 다른 소리가 묻히는 것 같았어요. 하준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도 숨을 쉬지 않고 온몸의 소리를 죽였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7초.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10초. 하준이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틀린 건가? 내가 본 게 틀린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나무판 너머로 전해지는 극도로 미약한 울림이었습니다. 쿵. 또 들렸어요. 3초 간격이었습니다. 정상 심박의 5분의 1도 안 되는 속도였지만 분명히 규칙적이었어요. 쿵, 쿵, 쿵. 하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지며 숨이 터져 나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았어. 살아있어. 이 할아버지는 살아있어. 하준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맥박 감지기를 꺼냈어요. 검은 천을 풀고 원형 센서를 관 뚜껑 중앙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압력 센서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뚜껑을 누르지 않도록 센서를 살짝 얹었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감지기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어요. 분당 22회. 정상 심박수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0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떠 있다는 건 이관 안에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준이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 밝기를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카메라를 무음으로 설정한 채 감지기 화면과 관을 함께 촬영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영상은 선명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화면 하단에 찍혀 있었어요. 새벽 1시 47분. 촬영을 마치고 감지기를 관 위에서 살며시 들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빈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준이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찰 경비였어요. 교대 후 첫 번째 순찰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준이가 감지기를 급히 검은 천의 감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 뒤쪽 재단 아래로 몸을 숙였어요. 조아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국화 꽃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몸을 웅크렸어요. 꽃잎이 코와 볼을 간지렸습니다. 국화 특유의 진한 향이 코를 꽉 막았어요. 숨을 쉬면 꽃잎이 흔들린 것 같아서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빈소문이 열렸어요. 경비의 손전등 빛이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란 빗줄기가 바닥을 훑고 벽을 지나고 재단 위를 비쳤어요. 빛이 조아더미 위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하준이가 눈을 꽉 감았습니다. 1초, 2초, 3초. 손전등 빛이 천천히 옮겨갔어요. 빈소 반대편 벽을 비추고 관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준이는 숨을 멈춘 채 셀 수 없는 시간을 버텼어요. 30초였을 수도 있고 1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준이에게는 30분처럼 느껴졌어요. 경비의 발소리가 빈소문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준이가 조아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을 벌려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어요. 국화 꽃잎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조아더미에서 빠져나와 빈소문 쪽으로 조용히 이동했어요. 문틈으로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경비가 반대쪽 끝으로 사라진 것이 보였어요. 하준이가 빈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벽에부터 걸으며 후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운동화를 손에 든 채 양말 발로 바닥을 딛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후문 쪽에서 봉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고생하세요. 봉순이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며 후문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봉순의 트럭 뒤에 붙어 합류했어요. 봉순이 하준이를 보자마자 소리 없이 입술로 물었습니다. 됐어?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트럭에 올라타고 문을 닫았습니다. 봉순이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주차장을 빠져나와 100m 떨어진 곳에 세워둔 태호의 차로 걸어갔어요. 태호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태호의 차 안에 모였어요. 하준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맥박 감지기의 초록색 숫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잡고 있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진짜였어. 회장님이 살아계셔.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간 회장을 모셔온 사람이었어요.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태호였습니다. 지금 이 작은 화면 속의 숫자 하나가 태호의 30년을 흔들고 있었어요. 봉순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걸로 경찰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